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비문학 지문 들어가기 전에 문제통에서 소재 한번 잡아볼게요. 1번 문제통에서 잡을 수 있는 거 뭐 있니? 1번 문제 선택 지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해당 글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 소재 잡아볼 수가 있죠? 뭐 잡을 수 있어요?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3, 4번 선택 지문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쵸? 소재. 그리고 국어에서 그 개념의 이름은 그 대상의 특성을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개념의 이름을 통해서 그 대상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자산 유동화 증권 다 너희들한테 좀 약간 낯설 수 있는 어떤 경제학적인 개념, 경제적인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자산 유동화 증권, 이게 어떻게 그래서 무엇으로서 소개되고 있을지, 설명되고 있을지 글을 통해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너희가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기에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라서. 그리고 5번 선택 지문에 부실 채권, 다른 채권들과 뭐 이렇게 나와서 뭐 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 보다. 채권이라고 하는 소재는 비문학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소재예요. 그쵸? 채권 어떻게 알고 있어요? 권리, 권이 이제 권리죠, 그쵸? 무슨 권리? 돈 받을 권리로서 이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비문학 지문에서 많이 나오지, 그치?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특수목적 법인 SPC라고 나왔는데 이거 네모칸 쳐져 있고 얘에 대한 단독 문제 나왔어요, 그쵸? 본문에서도 얘 네모칸 쳐져 있을 거고요. 해당 개념에 대한 설명 잘 파악해서 해당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잡았던 개념, 키워드 뭐 공통적으로 나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유동화. 좋아요. 유동화 증권, 뭐 유동화라고 하는 거 잡아볼 수가 있겠네요. 4번 선택 지문에도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보기 박스 적용 문제예요. 그쵸? 보기는 가에 대한 설명, 본문에 밑줄 쳐져 있는 기호화되어 있는 가, 그것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데 적용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시기, 시대 나오고 있고, 뭐 그런 것들 구체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본문의 내용 적용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적용해가면서 해당 사례 파악해 봐야겠고요. 4번 문제는 어휘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단순 그 어휘의 사전적 의미라든지 뭐 문맥상 의미 이런 것들 단순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글의 문맥상 의미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읽어나가면서 본문 읽어나와서 해당 기호들 나왔다면 그 아까 마지막 문제의 기호는 뭐였죠? 기역부터 미음까지 그거 한번 문맥상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고 선택 지문 바로 가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자, 본문 들어갈 건데요. 뭐 잡았죠, 문제통에서? 지금 사실 이 글의 제목에도 나와 있긴 한데 자산 유동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평 비문학 볼 때 제목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쵸? 일단 우리가 문제통에서 잡았던 건 자산 유동화 증권이었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유동화, 유동성 뭐 이런 것들 나왔었어요. 그리고 SPC라고 하는 거에 네모칸 쳐져 있었고요. 그쵸? 네. 가보도록 할게요. 1번, 첫 번째 문단.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 관계 중에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시 나왔어요. 내가 뭐 설명 나오고 나서 바로 예시 나오면 그 예시를 읽어가는 방향, 독해 방향이 어때야 된다고 했어요? 적용하면서 앞문장에 대한 예시니까 적용하면서 읽으라고 했어요. 자, 갑이라고 하는 애가 을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샀을 때 특정한 경우 갑에게는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을에게는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자, 첫 번째 문장 개념 설명해준 문장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의무와 권리가 발생한다. 의무와 권리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연결돼요? 그러면은 그 앞의 내용이 지금 갑에게는 여기서부터 여기 앞의 문장이 앞 문장에서 뭐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거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거래 관계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맞아요? 어떤 거래 관계예요, 지금? 갑과 을에게 있어서.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샀을 때 이게 거래라는 거죠. 갑이 을에게서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거 맞아요? 돈이라고 하는 게 거래가 된 거죠, 둘 간에. 그쵸? 외상으로 물건을 샀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물건을 받았고 그 돈을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예시가 거래 관계라는 것이고요. 그
그러한 거래 관계는 뭘 동반한다? 뭐가 발생한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갑이 을에게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갑은 언젠간 을에게 그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 을은 갑에게서 뭘 받을? 돈을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거지. 자, 그렇게 거래관계에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거 설명한 거예요, 결국은. 그거 설명하고 그거 설명하는 예시 나온 거니까. 맞아요? 자, 을이 갑에게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하고, 앞에서 을이 갑에게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을에게는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이제 채권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문제에서 채권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돈 받을 권리라고 설명해줬죠. 갑이 이를 변제할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그럼 이거 변제라고 하는 어휘에 대해서 뜻을 알고 있는지 또는 이 맥락상, 문맥상 잡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뭐야 이거 쉬운 표현으로. 갚아야 할 의무잖아요. 그쵸? 그거에 따라서 그 맥락에 따라서 왜냐면 여기서 나온 의무가 지금 갑과 을의 관계, 거래 관계에 있어서 가지는 의무는 갚을 의무니까. 맞아요. 그래서 변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맥상 그것을 잡을 수가 있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무는 그 의무니까. 갚아야 하는 의무니까. 맞아요. 자, 채권자는 그 갑에게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채무자, 그러한 채무를 지니고 있는 자, 갑. 얘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부동산이나 인적 보증과 같은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손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행하지 않는 것이죠. 뭘 행하지 않는 거야? 자신의 의무를 성심껏 행하지 않는 것이죠. 얘가 성심껏 행해야 되는 행위가 뭐예요? 돈 갚는 거. 근데 돈을 갚지 결국 않는다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채무 불이행. 그것에 대비하여 이런 것들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손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거 누가 얻을 수 있는 손실이에요? 채권자가 얻을 수 있는 손실이죠. 채권자가 왜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돈을 받지 못했으니까 손실인 거고, 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뭘 제시한 거예요? 담보 제공이라고 하는 거. 이 담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준 거예요. 돼요? 해당 개념이, 해당 표현이 무엇으로서 기능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채권. 그러한 채권은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역접어 나오네? 보통 역접어 다음에 뭐 나와요? 대조되는 거, 상반되는 거, 또는 뭐 나와요? 문제제기. 문제제기. 자, 채권은 일단 자산이에요. 자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 큰 자산이 될 거야. 큰 자산을 이룩한 사람이야.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쵸? 채권이 근데 왜 자산으로 그럼 인정이 될까요? 돈을 받을 권리니까 내가 당장 그 3천만 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언젠간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3천만 원이 있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만 만기, 그 채권이 이제 도래되는 시기, 즉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아야 되는 시기, 또는 돈을 받을 그 시기, 최후의 시기, 만기가 많이 남았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30년 후에 3천만 원만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나 3천만 원이 있다고 쳐서 막 그렇게 사채하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쵸? 어쨌든 많이 남았거나, 채무자, 돈을 갚아야 되는 애의 변제 능력,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어려우며, 그래서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단기간에 그것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산이긴 자산이야. 하지만 단기간에 3천만 원 캐시가 바로 나에게 생긴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갚아야 될 애가 변제 능력이 떨어지면 그 3천만 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하죠. 자, 그래서 자산으로 인정이 되긴 하지만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특성, 채권의 특성 얘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자, 그러한 자산을 손실 없이 즉시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앞에서 우리가 문제통에서 좀 잡아봤던 개념이에요. 그쵸? 그리고 뭐뭐성 이렇게 개념 이름이 정해지면, 그 개념 이름이 그 뭐뭐성이라면 그건 뭐 나타내는 거예요? 성질 나타내는 거죠. 그쵸?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 그 자산의 특성 중에서 그 자산을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 즉 현금화하기 쉽지 않은 자산이 많은 기업이나 은행, 현금의 흐름이 나빠져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자, 유동성이 떨어져요. 그럼 그것을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워요. 그쵸? 근데 그러한 자산이 많은 기업, 은행, 현금의 흐름이 나빠진다. 바로 당장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우니까 현금 흐름이 나빠진다. 위기 상황, 현금이 필요한 상황,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빠르게 당연히 대응하기가 어렵겠죠. 그 기업이 수천조의, 수천조 너무 많은가? 수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들이 사실상 현금은 별로 차지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다면 당장 뭔가 물건 구입에 따른 대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어려울 테니까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오케이요? 자산 유동화는 이렇게 유동성이 떨어지는 기초자산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금융기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자산 유동화 나왔고요. 그것과 더 붙여져서 문제에서 선택지문으로 나왔던 증권 연결하면 뭐예요? 자산 유동화 증권. 우리가 문제통에서 1번 문제를 통해서 3, 4번 선택지문을 통해서 잡았던 그 개념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 애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등판한 거예요. 근데 걔가 무엇으로서 나왔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왜? 중심 소재라고 일단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까. 그 중심 소재가 무엇으로서 무슨 역할과 기능을 하는 애로서 나타났습니까? 아니, 방금까지 말했잖아.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거 발행하는 증권은 자산 유동화 증권이에요. 걔가 무슨 역할과 기능을 하는 애로서 이 글에서 지금 1문단에서 소개가 됐냐고, 우리한테, 독자들에게. 응? 오르고 있어. 자, 이 앞문장 앞에서 나온 내용들 뭐라고 말할 수 있니? 채권은 유동성이 아닐까? 응. 문제 상황 아니에요? 문제 상황 아니에요? 문제 상황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해결책 대안, 해결 방안이 따라오죠. 문제 상황 나온 다음에. 그래, 구조상. 맞아요?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문제 상황.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 증권 나왔어요. 그러면 걔가 뭐라는 거예요? 해결책, 해결 방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했었죠. 내가 팔이 부러졌어요. 멀쩡해요? 병원에 갔어요. 아, 팔이 부러진 게 아니라 그거 해야겠다. 감기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어요. 나에게 깁스를 해줬습니다. 적절한 해결 방안,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해결 방안이죠. 맞아요?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해결책이라고. 문제의 방향이 뭐예요? 문제의 포인트가 뭐야? 유동성이 떨어진다. 유동성이 떨어진다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현금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유동성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 증권을,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는 건.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걔가 해결책이라고, 해결 방안이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뭘 얻을 수 있는 방법,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방금 말한 대로 문제 상황 제기를 하면,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하면 해결책, 대안, 방안을 제시를 하는데 그 둘 간의 연결고리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해결책으로 나온 그 개념의 특성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애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도록 만드는 애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1문단의 마지막 문장으로서 나왔습니다. 그럼 1문단에 연결되는 문단은 뭐예요? 2문단이죠? 2문단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맞아요? 어떤 내용이 상술되고 부연될 가능성이 큽니까? 그 마지막 문장에 대한 상술 부연일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 문장에 대한 상술 부연은 뭐가 될까?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상술하고 부연하겠죠. 맞아요? 그렇게 예측하면서 글읽기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내용은 자산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 아마 상술하고 부연할 거예요. 돼요? 맞아. 가보자. 네, 그렇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예측이 틀리면 틀리는 대로 내가 예측한 것과는 달리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게 또 그 해당 내용에 대한 각인과, 어쨌든 내가 비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무지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 자체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이 틀렸네. 내 예측이 틀렸네. 그럼 내가 그럼 그렇지 뭐. 오케이요? 가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부실 채권이 증가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연쇄부도 사태를 겪었다. 그때 난리였어. 1997년, 98년. 니네는 없었지 그때. 다 망해서 막 옆집 아저씨 회사 잘렸대. 옆집 누구네 아저씨 막 회사 부도 났대. 우리 집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자, 어쨌든 자, 채권이 뭐였어요? 돈을 받을 권리. 근데 그게 부실해요. 뭐겠어? 돈을 받을 확률이 적다, 또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앞에서 부실 채권과 관련해서 방금 얘기한 거, 뭐 그런 것들이 서술된 문장이 있긴 했었어요.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단기간 그 기간이 굉장히 길거나, 뭐 이런 것들, 부실 채권. 어쨌든 단시간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죠? 네. 자, 그것이 증가하면서 기업,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그 채권들을 자산으로 지니고 있었던 그 기업들, 지금 외환 위기 과정이에요. 그래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즉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것으로 인해 연쇄 부도 사태를 겪었다. 대금을 치르지 못해서 회사가 망하거나, 돈을 지불하고 현금을 뭔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현금이 지금 없는 상황,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연쇄부도 사태를 겪은 그런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채권이 있어도 제때 상환받지 못한 기업, 왜? 그 채권이 부실 채권이었으니까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회사채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인 현금 부족 문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부실 채권 그것들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현금화하기 어려워서 지금 위기 상황, 문제 상황에 닥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얘네들이 사용한 수단이 뭐예요? 회사채 발행, 새로운 주식 발행, 이걸 해결 수단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 말은 회사채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 역시도 뭘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문장 구조를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추론적 읽기 하고 있는 거고,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회사채, 주식 발행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현금 확보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문학 지문에서 많이 쓰이는, 많이 설명되는, 많이 다뤄지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해 준 거예요. 잠 깨자.
자, 그래서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역점은 나왔어요. 뭐겠어요? 해결하지 못했다.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나오겠죠. 그죠? 자, 1문단 마지막에서 그러한 유동성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결책으로 제시를 했어요? 자산 유동화 증권. 이런 것들은 그 방법과는 다른 방법들이죠. 얘네들이 효과 없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얘네들은 한계가 있었다. 여전히 문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해결책으로, 해결 대안으로서, 방안으로서 나타나는 애가 누굴까? 자산 유동화 증권이겠지 아마. 그죠? 자, 그러나 신용이 경색된 상황에서는 사실 이것도 경색이라고 하는 거, 그 어휘의 뜻, 그거 물어보는 문제로서 나왔던 거죠. 그쵸? 뭐예요? 신금경색? 혈관 막히는 거. 경색이 된다는 게 막힌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신용이 경색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한 현금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 제때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다. 지범아. 네. 쌤이 한 10년 뒤에 대표님한테 한 5억을 받기로 했어. 진짜요? 5억을 받기로 했어. 그만큼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한테 말해서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신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용이 있어요. 나 믿어? 나 믿어? 그때 내가 바꿀게. 믿고 보는 분위기. 되겠어요? 그때 우리 연락 안 하고 있을걸? 되겠어요? 현금 조달 되겠어요? 아무리 내가 뭔가를 발행하거나 내가 주식을 발행한다고 해서 그 회사 뭘 믿고? 니네 자산 공시되어 있는 정보 보니까 니네 회사 가득 채워져 있는 자산이 다 그 채권들이던데? 근데 그 채권들은 부실 채권으로 여겨지는 채권인들이던데? 니네가 발행하는 회사채 주식 내가 뭘 믿고 사?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계. 그러니까 아까 그러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계 나온다고 했었죠. 방법 수단 나오는데 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의 방향, 한계의 틀 안에서 해당 문장 보면은 그것이 적절한 해결책,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었다는 문장 나올 거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오케이요? 신용이 경색된 상황. 긍정적 상황이겠어, 부정적 상황이겠어? 그러나 나왔으니까. 그쵸? 그래서 제때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 결국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에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당대 존재했던 그 시대에 존재했던 문제 상황이죠. 뭐 나오겠어? 해결 방안 나오겠죠.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의 주체가 누구로서 나왔어요? 정부. 그쵸? 정부에서는 에서가 보통 무슨 격 조사입니까? 부사격 조사예요 보통. 학교에서 축구를 했다 이렇게. 범위 아니에요? 에로 아니에요? 에로와 그래서 보통은 부사격 조사예요. 근데 정부에서 서술어 도입하였다. 누가 도입했어? 정부가 도입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단체 플러스 에서는 주격 조사로 쓰입니다. 나중에 엄매에서 할 거예요. 맞잖아요. 맞아 결국은.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내용 뭐겠어요? 정부의 해결 방안,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방안은 보통 뭐가 있어요? 정책, 그렇죠? 정부의 방책이니까 정책, 그리고 또는 어떤 법률 제정 이런 것들, 그렇죠? 가볼게요. 해결 방안. 현진아, 점 깨세요. 정부에서는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산유동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지금 사회적 문제가 워낙에 심각하니까 계속해서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금화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 유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를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할 게 뭐라는 거예요? 자산유동화의 절차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는 거예요. 돼요? 등의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유동화 전문 회사에 세제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산 유동화를 활성화시켰다. 현금화 될 수 있도록 그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 방법의 방향, 기본 방향은 뭐예요? 현금화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부도들이 났으니까 현금화가 빠르게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 다 자산 유동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과 자산 유동화를 활성화한다는 것으로서 나온 거예요. 특례제도 도입과 유동화 전문 회사, 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뭐 함으로써 정부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세제상 지원이래요. 뭘까? 어떤 지원일까? 세금제도상 지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회사에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걔네들이 더 세금 걱정 없이 뭐 일을 더 열심히 한다든가 또는 그러한 유동화 전문 회사가 더 많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사회 전체적으로 그 기업들이 자산 유동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러한 법 제정 이후 자산 유동화 증권의 발행 기업과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즉 현금을 확보하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1문단 마지막에서 얘기했던 자산 유동화 증권의 발행, 그것이 이제 그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단, 해결책, 해결 방안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또는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때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중요한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해결책으로서 자리 잡은 거에 대해서 상수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산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 상수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돼요? 네. 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산유동화 증권은 자산유동화 전문 회사가 자산 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자산유동화 증권이 어떻게 발행되는지 일단 설명을 해준 문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억? 자산 보유자 누굽니까? 그리고 그래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좋아요. 채권. 그 채권을 뭐 하는 게 어려웠어요? 현금화하는 게 어려웠죠.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게 뭐였어요? 유동성이었죠. 그쵸? 그래서 그러한 채권이라는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증권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현금화한다는 게 유동화를 한다는 것이고 유동성을 높인다는 것이고 현금을 확보한다는 것이 결국 자금을 조달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러한 자산 유동화 증권은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가 자산 보유자로부터 그럼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자 앞에서 누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채권자 누구였어요? 뭐 기업 이런 애들이었잖아. 그쵸? 그래서 그러한 기업으로부터 누가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가 양도를 받는다고. 그 양도받은 자산을 기초로 해서 뭘 발행한다?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발행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가 주체예요. 그 발행의 주체예요. 법률상 자산 보유자,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업인데 이러한 자산 보유자는 자산 유동화가 필요할 때, 즉 현금화하는 것이 필요할 때 유동화 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한 명목상의 회사인 특수목적 법인 SPC 그리고 나왔네요. 이게 단독 문제 나왔었죠, 그렇죠? 이것을 설립한다라는 거. 자, 지금 자산 유동화가 필요할 때 이러한 회사를 설립해요. 명목상 회사라고 나왔어요. 명목상. 이거 무슨 뜻으로서 우리가 사용해요? 명목? 한 가지 목적? 한 가지라는 뜻을 어떻게 해? 있는데 없는 척. 있는데 없는 척. 그러니까 이름뿐인 거예요. 이름뿐인 거. 이름뿐인. 실제적으로 여기서 저 법인이 어떤 회사가 뭔가를 생산해내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그리고 자산유동화 증권이 어떻게 발행되는지 설명을 하고 그 단계라고 하는 서술 방식, 논지전개 방식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결국 그리고 그 단계는 자산유동화 증권이 발행되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문단이라고요. 맞아요? 지금 자산 보유자가 자산 유동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때
자산 유동화가 필요할 때 이러한 회사를 설립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설립의 목적은 뭐였어요? 유동화 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 SPC가 국무총리산하금융위원회에 유동화 계획을 등록을 하고 자산 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은 후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유동화 증권의 발행 주체가 누구로서 설명이 된 거예요? 해당 문장에선. 특수목적법인 SPC. 그럼 앞에서 자산 유동화 증권의 발행 주체 우리가 누구로 잡았어요?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고 했었죠. 같은 거라는 거죠. 맞아요? 자산 유동화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그 특수목적법인 SPC. 그러니까 여기 이 법인의 특수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자산 유동화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얘네는 설립하고 나서 그냥 바로 증권을 막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 유동화를 어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계획을 등록한다는 거죠. 근데 이 계획을 어디에 등록해요?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총리산하의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에다가 그 계획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자산 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아까 자산 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을 기초로 해서 그 증권을 발행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받아야 되는 거죠. 자산을 양도받은 후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맞아요? 자, 이 지금 부분 다음에 문제 한번 봅시다. 너희 중간고사 시험지. 지금요? 국민이의 현재. 맞아요. 국민이 깨끗하게 해보자. 신고하면 안 돼요, 신고하면. 신고하면 안 돼요. 좀 수치스러운데. 어디다 신고해요? 건쌤한테? 그래서 저희. 이거 아까 내가 안 띄워놨나? 쌤 뭐예요? 고양이 이거 뭐예요? 여자들 사진이 이렇게. 저거 졸업생들. 너도 부럽네. 이 정도면 공연도 하시겠대. 자, 가볼게요. 아우, 나 이제 화면이 엄청 시커멓게 나오네. 근데 이거 진짜 좀 봐봐요, 쌤. 고민 많이 한 거 보이시죠? X 두 번씩 쳐놓고 없어가지고 아니 씨발 뭘 고르라는 거지? 욕하지 마세요. 이거 다 일치하는 거 답은 4번으로 나왔습니다. 그쵸? 틀렸죠? 4번으로 나왔었어요. 은행 또는 공기업 등의 자산을 양도받은 특수목적 법인. 얘네가 뭐였어요? 자산 보유자. 전문 회사. 아니야, 자산 보유자야. 얘네의 자산을 양도받았대. 그럼 이거 누구의 자산이야? 자산 보유자의 자산이잖아. 네. 양도받은 특수목적법인 SPC. 그죠? 그 SPC가 금융위원회에 계획을 등록한 다음에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게 왜 틀린다고? 양도를 안 받았어요. 양도를 받고 그것에 기초해서 증권을 발행을 해요. 그런데 아까. 근데 본문에서 설명 그 순서가 어떻게 나왔냐면 총리산하의 금융위원회에 유동화 계획을 등록한 다음에 양도받은 자산, 양도받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거였어요. 자, 근데 양도받은 SPC라고 나왔어요. 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예요. 이미 얘네가 양도받은 다음에 계획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증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서술이 된 거예요. 내용상으로 순서가 틀렸어요. 선후관계가 틀렸어요. 먼저 계획을 등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도받고 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나왔지만 이건 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선후관계가 틀렸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 오류가 있어서 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하나요? 그래서 이 받은이 아니라 받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근데 밑에 보이시죠? 양도 받아야 써놓은 거. 먼저 양도받아야 된다는 걸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4번이 답이 아니더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3번이 다르면 사건 생기는 거야. 아니 봐봐 X가 4번에는 하나 있고 3번에는 없잖아. 그래서 좀 더 그럴듯한 3번을 고른 거지. 그럼 나머지 선택지 봐보자. 자산 유동화에 대한 특례제도의 도입. 정부도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그래서 지문에서 무엇으로서 나왔어? 그냥 뭐 주는 거 예, 돈 주는. 도움 주는. 발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래, 일단 발행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자산 특수목적법인 SPC. 2번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인적 보증 아니에요? 인적 보증과 부동산 등 뭐 이렇게 같이 나왔었어요. 이것도 역시 법적인 담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건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와 있었던 정보고요. 3번 선택지문 봐보자. 자산 유동화가 진행되면 자산 보유자는 자신의 자산을 위험도가 낮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요원해진다. 이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는 파악하지 못해요. 그죠? 응. 헷갈리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뒤에 맞는 내용을 말이지. 읽으면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요원해진다가 뭘까? 너무 원하니까 필요하다. 청하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멀어진다는 거야. 그 기회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유언하다라고 하는 어휘 몰랐다면 알아두세요. 적어준다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적어진다고 해석해도 되죠. 기회가 멀어진다는 건 그 기회가 적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5번도 우리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는 파악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4번 선택 지문을 학교에서 처음에 답이라고 했었었는데 그거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거 보려고 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빨리 꺼줘. 아, 눈 아프다고? 자, 가볼게요. 맞아. 자, 그래서 등록하고 자산을 양도받은 후 증권을 발행한다. 자산을 SPC에 양도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 왜? 자산 보유자가 직접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SPC한테 자산을 양도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증권을 발행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상수를 해줄 건데 자산 보유자와 단절된 새로운 회사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산을 SPC에 양도한다. 그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SPC와 자산 보유자가 단절된 관계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회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SPC인 거죠. 지금 자산 유동화 과정에서 새롭게 설립된 회사잖아요. 명목상의 회사. 오로지 무엇만을 위한? 자산 유동화만을 위한. 그래서 그런 새로운 회사를 통해 투자자를 결국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SPC한테 자산을 양도한다는 거예요. 그 양도하는 목적, 이유에 대해서 명시해주고 있고요. 만약 자산 보유자가 도산하더라도, 망하더라도, 부도가 나더라도 자산의 처분권은 SPC에 있기 때문에 SPC는 자산을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산 보유자가 망해. 그래도 그 자산은 지금 누구한테 가 있어? SPC한테 가 있죠. SPC가 망한 게 아니죠. 자산 보유자가 망한 거죠. 그렇죠? 그 자산의 처분권, 그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SPC한테 있기 때문에 그럼 투자자들이 이제 자산 보유자 도산했어. 근데 얘한테 자산이 없어. 그럼 누구한테 쫓아가겠어요? SPC한테 쫓아가겠죠? 그럼 SPC가 뭐 하겠어? 그럼 투자자들한테, 자신의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이 자산 보유자 기업한테 투자한 그 사람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다 처분해서 그 투자금, 원금 보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증권을 금융시장에 유통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증권은 지금 SPC를 통해 발행하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에요. 그것을 금융시장에 유통하는 것.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가 거래되는 가상의 장이죠. 그쵸? 지금 이 금융시장은 그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그죠? 누가 유통한다? 주관사라고 하는 애가. 자, 그래서 지금 해당 문단 같은 경우는, 해당 내용들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주체가 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구분하고 있죠. 그 자산 유동화 과정을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각 단계에서 누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느냐, 누가 주체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느냐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서 읽는 그러한 독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오케이? 충분히
A의 역할인데 그걸 B의 역할로서 선택지문 구성할 수 있죠. 그쵸? 잘 구분하고. 자, 주관사는 금융시장의 그 증권, SPC가 발행한 증권을 유통한다.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통인 거죠. 그쵸? 그래서 금융시장이 유통하는 것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는 애가 이 주관사고요. 주관사는 주로 증권회사들이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증권이니까 증권회사들이 그 주관사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주관사는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뭐 하라고? 이 증권 사세요. 오케이?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자기네 회사의 영업망을 통해 즉 그 주식회사의 영업망을 통해 증권을 판매한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 유통을 총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얘네가 증권회사니까 그 자산유동화 증권을 그 SPC보다 더 잘 팔 수 있는 애들이라는 거야. 판매 노하우가 있는 애들이죠. 그리고 영업망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증권을 판매한 현금은 주관사와 SPC를 거쳐 자산 보유자에게 가게 되며 자산 보유자는 이 현금을 기업들과의 거래에 사용한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자산 보유자는 뭘 얻게 된 거야? 현금을 얻게 된 거죠. 맞니? 맞아요. 결국 그 자산 유동화 증권을 판매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하는 그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결국 그 자산 유동화 증권을 통해서 자산 보유자가 어떻게 현금을 확보하는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현금을 확보하게 된다. 현금화하게 된다. 유동성을 높이게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네. 설명한 부분이에요. 자, 자산 유동화 증권에 포함되는 다양한 자산은 그 다양한 채권들이 있을 수 있죠. 금액, 그 채권의 금액, 만기, 그 채권이 만료되는 시기, 이자율, 신용 등급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 자산 유동화 증권은 수많은 자산들을 집합하는 과정을 통해 각각의 자산들보다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세트로 구성이 됨에 따라서 집합이 됨에 따라서 그 각각의 자산들의 서로 다른 신용 등급 그 중에는 굉장히 낮은 신용 등급인 자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B 회사에 대한 채권이에요. 근데 그 B 회사가 시장 가치 또는 평판이 좋지 않아요. 그럼 그 B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자산으로서 가지고 있어요. 그 채권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낮겠죠.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기업이라면. 맞아요? 근데 그걸 다른 우수한 등급을 가지고 있는 증권들과 세트로 팔아요. 이거 뭐 그렇게 하자. 등급, 신용 등급이라고 할게요. D, E라고 하자. E. 그렇게 되면 얘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신용 등급이 낮은데 그게 세트로 구성이 되면 다른 우수한 좋은 신용 등급이 높은 것들에 의해서 뭐 되겠어요? 그 낮은 신용 등급이 상쇄되겠죠.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역시 어떻게 높은 신용 등급, 그 각각의 자산들보다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지게 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줄 건데 독자의 이해를 도울 건데요. 하나의 채권은 부도가 나면 이자는 물론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 위험도가 매우 높다. 그 위험도를 반영하는 것이 뭐겠어요? 신용 등급이겠죠. 낮은 신용 등급. 그렇지만 채권들을 여러 개 모아놓으면 어느 한 채권이 부도가 나더라도 이거 지금 이거 망했어. 괜찮아. 다른 채권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그 손실 충분히 메꿔지고도 차고 넘쳐. 충분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손실을 메울 수 있다는 거. 단독으로는 팔리지 않는 이성민 채권 팔리겠어요? 팔리죠.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강민규 채권들로 이렇게 같이 구성을 한 거예요. 와. 하나도 안 살구나. 누가 사냐? 큰 낮아지겠네. 어쨌든 단독으로 팔리지 않는 부실채권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렇게 집합 그 과정을 통해서 위험도를 줄이고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순접어 자산 보유자는 다양한 집합을 통해 투자자의 수요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산 유동화를 통해 자산 보유자는 유동성을 제고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자, 지금 자산 유동화에 뭐 나오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장점 나오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유동성을 제고한다. 뭐겠어요? 그 자산이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난리가 났던 거였는데, 유동성을 당연히 뭐 하는 거겠어요? 높이는 거겠죠, 그쵸? 고가 높을 거잖아. 또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역시 있으며, 투자자의 경우에는 수익률과 위험도가 다른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까 말했죠? 강민규 채권, 그 금융상품과 같이 묶여져 있는 이성민 채권, 이거는 어떤 성향을 지닌 사람이 이거 살까? 리스크를 오히려 같이 감수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좋은 거라고. 안전빵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살 거예요. 근데 이성민, 공현우, 박재원 채권, 이거 누가 산다? 굉장히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나였으면 샀다. 오케이요? 모험을 즐기는 성향. 그러니까 근데 리스크가 큰 만큼 뭐가 높을까? 수익률이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빵이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 집합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다양한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조합에 따라서.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수익률과 위험도가 다른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그럼에 따라 다양한 투자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겠고, 어떤 물건을 팔 때 하나의 제품만 팔면 그 제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제품 사요, 안 사요? 그 소비자들은 확보하는 거야, 놓치는 거야? 놓치는 거죠. 근데 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쵸? 다양한 상품들을 구성해놨어. 그러면은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겠고, 그 다양한 소비자들을 나의 소비자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투자자들이 그 다양한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 다양한 상품들, 금융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그 니즈가, 본인의 성향에 따른 니즈가 충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돼요? 그런데 무슨 표지예요? 역접, 완전히, 그런 데가 완전히 역접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방향 전환이 돼요. 앞에서 얘기한 게 뭐였어? 자산 유동화가 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익이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다 나오겠죠, 그쵸? 자산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최초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뭐 하기 전까지는? 이제 처맞는 거 나올 거예요. 증권에 포함된 채권들이 예상보다 많이 부도가 나는 경우, 강민규, 이성민 채권, 이거 안전빵이라고 샀는데 강민규 채권도 뭐 했어요? 쓰레기라니. 망한 거예요. 맞아? 난 안전빵으로 그걸 샀는데 많이 부도가 나는 경우, 또는 이성민 채권이 워낙 똥인 거야. 상쇄가 안 돼요. 오케이? 그런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자, 역시 문제 상황 나왔고 해결책 나올 거예요. 신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신용부도 스와프, CDS, 신용 보완 방법 중 하나이다. 보험회사예요, 일종의 보험회사. 우리가 어떤, 특히 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뭘 들어놓는다? 보험을 들어놓는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크나큰 손실과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때 보완받을 수 있는 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지. 신용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완해주는 보험회사, CDS,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거예요. 지금 예상보다 많이 부도가 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해결책이니까, 대안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자, CDS는 금융기관이 부도 위험에 대비해 부도 확률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 때는 보험료가 어때요? 보험 가입하려고 하면 싸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나이가 많이 들수록 병 생길 가능성이, 아플 가능성이, 보험금을 타먹을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비싼 그런 거죠. 그쵸? 젊었을 때 운전자 보험 드는 거, 보험료 어떨까? 운전자 보험 싸요. 굉장히 비싸요. 비싸요. 사고 낼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 보험회사가 그거 다 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보험료가 싸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한 4년 전에 처음 보험 가입할 때는 100만 원 넘었어요. 근데 나 갱신해야 되는데 작년에 갱신할 때 60만 원 운전자 보험 그렇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경력이 또 쌓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수수료를 지급을 해요. 부도 확률에 따른 수수료.
이성민 기업 같은 경우 그 채권 같은 경우는 부도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에 따른 보험, 수수료 당연히 비싸겠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수료를 지급을 하더라도 그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그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 보유자 입장에서 또는 그 채권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감수하겠죠. 그 수수료. 그렇죠? 대신 부도 발생 시 실제로 부도가 발생했을 때 지범 일정 한도에까지 보장을 받는 파생 금융상품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이 파생 금융상품이 무엇으로서 제시가 됐어요? 이 신용 부도 스와프가 무엇으로서 제시가 되었어?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대안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러한 대안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때 부도 상황에 대한 예측 실패. 이 회사도 그 예측을 실패한 거예요. CDS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자산 유동화 증권에 투자한 펀드나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서 실물 경제도 영향을 미친 것. 그래서 결국 이 부도 상황에 대한 이 정도 부도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이 정도 되니까 뭐 이 정도 수수료 받아서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 부도 예측, 부도 확률을 잘못 예측해서 얘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위기를 겪은 후 세계 각국에서는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겠죠. 자산 유동화의 순기능을 살리면서도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자산 유동화에 대한 공시, 집합된 기초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대안으로서 이렇게 모니터링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죠. 좀 부도가 날 만한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산 유동화라고 하는 게 분명히 순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서 자산 유동화에 대한 공시 이런 것들도 더 강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서 규제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본문 내용 설명해봤어요. 본인의 본문 내용 이해에 대한 확인, 본인이 스스로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됐던 내용과 뭐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됐습니까? 네. 설명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본인 걸로 만들어 보시고 문제 한번 봐보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내용 일치 문제예요. 다음 몇 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4번이요? 자산 유동화 증권의 투자자들은 수익률보다 안정성을 선호한다. 이거는 그 투자자들의 성향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이 안정성을 선호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머지 것들은 그러면은 일치하는 거죠. 그것이 왜 일치하는지, 해당 선택지분들이 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는 뭐 설명을 해줬으니까 왜 일치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본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본인이 스스로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답인,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 그 일치하지 않는 것 물어보는 문제의 정답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선택지문도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꼼꼼히. 특수목적법인 SP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일단 얘는 뭐 하는 애였어?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애였어요. 그쵸? 다음 몇 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적절한 거. 2번. 좋아요. 자산 보유자의 신용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인 신용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명목상의 회사인 특수목적법인. 그러니까 얘를 설립하는 이유, 그리고 얘한테 자산을 양도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자산 보유자가 도산하더라도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자산을 SPC한테 양도했기 때문에 그 자산에 대한 처분권이 SPC한테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그 양도받은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보존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죠? 그럼 자산 보유자, 그 회사한테 투자를 한 투자자들, 자산 보유자에 대한 신용은 어떻겠어요? 바닥이겠죠. 근데 망해버렸네? 하지만 SPC가 그것을 대신 보완해줬어요. 보존해줬어요. 걔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용도는 어떻겠어요? 올라와요. 높겠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신용을 가진다. 분리된 회사라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왜 적절하지 않은지 생각해보세요. 1번 선택지문 같은 경우는 누구였습니까? 좋아요. 적극적인 마케팅하는 유통을 위해서 주관사 보통 어떤 회사가 있어요? 증권회사가 그렇죠 했었죠. 3번 선택지문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기업도 해당한다는 거. 자산 보유자였어요. 기억 안 나요? 3번 선택지문 자산 보유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4번 선택지문 유동성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도 정부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다. 왜 적절하지 않을까요? 개인 안 돼요?
일단 얘를 설립한 애가 누구였어요? 자산 보유자였죠. 자산 보유자의 개인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돼요? 공기업이. 그러니까 본문에서 개인도 포함이 그렇게 나열이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확인해 보면 잡힐 것 같긴 한데요. 은행보험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업. 그쵸? 그럼 거기에 개인이 포함되지 않겠죠, 그쵸? 5번 자산 보유자가 도산했을 때는 자산 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상환해야 한다. 아니죠? 뭐 할 수 있었으니까 처분할 수 있었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투자자들의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었죠.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면 그게 불가능하겠지. 에휴, 가가 뭐였죠? 금융위기요.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가볼게요. 일단 그 2008년 금융위기라고 하는 건 지문에서 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었던 실제 사례였습니까? CDS도 부실 부안의 돈이 체크할 수 있다. 난리가 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던 건데 일단 가볼게요. 2000년대 초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자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신용 등급이 낮은 주택담보대출 채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집합하여 신용도를 높인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다. 일단 투자은행이네요. 얘네가 집합해서 신용도를 높인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네. 그럼 저 자산 유동화 증권은 신용 등급이 낮은 애들도 들어가 있겠고요. 그쵸? 어쨌든 그 집합이라고 하는 거 설명했던 거 어떤 단일한 하나의 낮은 신용 등급보다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집합에 따른 그런 상품 구성한 거죠. 일부 채권이 부도가 나더라도 담보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했기 때문 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자산 유동화에 참여한 기관들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해서 그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 누렸던 거 얘기하고 있네요. 이에 투자은행들은 자산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또 다른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냈고 이에 따라 신용을 보완하기 위한 CDS, 채권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모노라인 회사의 규모도 커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투자은행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를 SPC라고 말할 수가 있나? 또는 얘네가 그 SPC를 통해서 지금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얘네 SPC 아니면 자산 보유자야? 자산 보유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얘네가 주어로 쓰여서 발행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간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무엇을 통해서 얘네가 설립한 SPC를 통해서 발행했겠죠. 그렇죠? 금융기관이니까. 그래서 지금 자산 유동화 증권을 앞에서 발행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기초 자산으로 그 자산 유동화 증권도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거죠. 그 자산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뭘 또 발행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동화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얻는 효과가 뭐예요? 현금을 얻을 수 있다는 거, 현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그 자금을 조달을 하는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또 다른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조달되겠어? 자금이 조달되어서 그래서 새로운 수익원을 계속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오케이요? 자, 이에 따라 근데 그렇게 함에 따라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CDS 보험회사라고 했었죠. 얘네가 일종의 보험회사. 그리고 채권 보증 얘네가 보증해주는 애예요. 모노라인 회사 규모도 역시 동시에 커지게 됐다는 거지.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집합된 채권들에서 동시에 손실 발생. 지금 저렇게 구성이 된 거니까. 그리고 아까 가 같은 경우 지금 2008년 금융위기였어요. 그쵸? 부동산 가격이 다 대폭 하락하는 거예요. 동시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집합을 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제대로 발현될 수가 없겠죠. 손실을 입게 된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자들을 CDS 발행기관, 모노라인 회사와 같은 신용 보완자들에게 손실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야, 지금 이 문제 났어. 너희 보험회사 우리한테 보험금 지급해줘. 돼요? 안 돼요. 뭐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호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호황이 뭐예요? 경제 상황이 어떤 거야? 좋은 거죠. 지속되면서 기초자산의 부도 확률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던 지금 기초자산은 뭘 기초자산으로 삼았어요? 유동화 증권. 그렇죠? 자산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했는데 그것의 부도 확률에 대해서 그 보험회사도 과소평가한 거예요. CDS나 모노라인 회사가 과소평가한 거예요. 부도날 확률 높지 않다고 여긴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지금 뭐네 했어요? 부도가 났죠. 그럼 얘네들도 그 손실금을 지급하느라 돈을 다 써버리겠고 또는 심지어 모자랄 수도 있겠죠. 얘네도 부도가 나는 거예요. 신용 보완자들, 즉 CDS나 모노라인 회사 큰 손실이 있거나 도산했다. CDS의 투자자들도 큰 손실을 보았다. 자산유동화 증권의 세부 내용, 위험성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자산유동화 증권의 투자자들 역시 큰 손실을 보았다. 모두 다 손실을 입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는 그 MB 정부였는데 선방을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산유동화 증권의 신용 보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안전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군을 알 수가 있죠. 그 안정성을 보장하려고 했던, 보장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그렇게 신용에 대한 보증을 했던 CDS랑 모노라인에서도 망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동시에 부도가 날 수 있는 채권들을 집합한 경우 집합 과정이 위험도를 낮추지 못할 수 있게 돼. 집합 과정이 기본적으로 뭘 높이기 위한 거였는데 신용도를 높이고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군. CDS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의 부도 확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했군.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 사달이 났죠. 가 이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자산유동화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게 된 것, 자산유동화 증권의 위험성에 대해 투자자들도 알 수 있게 한 것. 그 투자자들이 몰랐으니까 앉아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공시를 강화하게 되는 게 새로운 방법으로서 모니터링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제시가 됐던 내용이죠. 자, 3번 선택지문. 자산유동화 증권의 기초자산에 손실이 생겼을 때 증권 발행자가 입은 손실은 자산 보유자에게 전가되는 군. 이게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틀린 적절한 이유 잡아야겠죠. 자산 보유자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전가돼요? 얘네가 입은 손실, 그 손실의 금액을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손실금. 그거 누구한테 보전해달라고 했어? CDS. CDS나 모노라인 회사. 걔네가 뭐였어요? 그 신용 보완자 아니었어요? 신용 보완자한테 전가해야죠. 그리고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증권 발행자는 SPC예요, 그렇죠? 걔네가 입은 손실. SPC랑 자산 보유자는 독립시키지 않았어요? 그것도 근거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얘네가 아니라 누구한테 전가된다? 보험회사한테. CDS나 모노라인 회사한테. 돼요? 3번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였습니다. 3번 명목상, 그 명목상이라고 하는 건 이름뿐인 그 실체 갖춰져 있지 않다. 걔네는 뭐 하는 애들에 불과하다? 증권을 발행하는 애들에 불과하다. 다른 것들 특히 그 어휘와 관련지어서 봐보세요. 특히 재고하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렇죠? 이건 뭐였지? 집합이었나? 네.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지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성민 시험지. 자, 가볼게요. 아까 확인하지 못한 선택 지문이 뭐였지? 3번 3번? 5번이요. 자산유동화가 진행되면 자산 보유자는 자신의 자산을 위험도가 낮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멀어진다. 이게 뭐야? 자산 보유자, 자신의 자산을 위험도가 낮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자산 보유자가 왜 투자를 해요? 자산 보유자의 답으로 선택하신 분의 네. 항변.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어. 자산 보유자가 개인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셨대요. 아까 개인 안 된다고 했잖아. 그걸 모르셨나 보죠. 그래가지고 돈이 있는데 네? 뭐 위험도가 낮은 게 있으면은 했죠.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되는 선택 지문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긴 하죠. 그치? 그분이 좀 멍청하셨죠. 자, 신용부도 스와프 CDS였죠, 그쵸? 채권의 부도 위험에 대비해 자산 보유자가 아이씨 뭐야 이거 SPC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정 한도액을 보상받는 상품이다.
왜 틀려요 이거? 자산 보유자가 아니고. 얘를 통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있었어?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지급하는 게 자산 보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지급해? 이 자산 보유자 SPC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네. 일정 한도액을 보상받는다. SPC는 애초에 저것만 안 되는 거.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수수료는 지급하죠. 왜냐면 그 보험회사한테 수수료 그 보험비 지급하는 거죠. 증권 SPC는 증권 것도 마련하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다른 거니까. 일정 한도액을 보상받는다. 한도액 그러니까 그 이제 보험 그 손실금 뭐 그거 어떻게 서술되어 있지? 한 본문 내용 통해서 명시적으로 봐보자. 5번 문단? 5번째 문단? 금융기관이 부도 위험에 대비해 부도 확률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일정 한도에까지 보장을 받는 파생금융 상품이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주체니까 주어니까 금융기관은 뭐예요? 자산 보유자예요, SPC예요? 자산 보유자죠. SPC를 통해서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거 보기 박스 적용해 볼게요. 동그라미 은행 올해 자산유동화 증권 ABS를 지난해보다 100% 증가한 1조 원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그럼 지난해에는 얼마 발행한 거예요? 1조를 발행해야 1조에 해당하는 100%가 얼마예요? 1조죠. 그 결과 2조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 5천억 원의 ABS를 발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됐죠. 1억 원을 발행했다고 말해야겠지. 자, 이와 관련하여 금융 전문가들은 ABS의 발행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 너무 많이 발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했대. 그러나 동그라미 은행은 각종 지표를 근거로 적절한 양의 발행이었음을 주장. 동그라미 은행은 이 업무를 무슨 업무?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업무를 유동화 전문회사인 네모 밸류 유동화 전문 유한 회사를 설립하여 진행하기로 했으며, 그럼 이 네모 밸류 유동화 회사가 뭐예요? SPC. SPC. 이걸 설립하고 얘네가 일단 발행을 하는 거지. 얘네는 세모 증권사와 증권 유통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럼 얘는 누구예요? 주관사. 주관사. 기업 이거 5천억 원이 틀렸죠? 니은 동그라미 은행 자산 보유자 ABS를 발행하는 것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현금 유동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이 회사채 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 니은 맞죠? 지금 잘 파악했어요. 이거 푸신 분. 그죠. 동그라미 은행이 님 아니시잖아요. 님 아는 분. 그냥 그렇다고요. 부도가 난다면 동그라미 은행의 채권자들은 네모 밸류 유동화 전문 유사 회사를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군. 왜? 얘네가 뭐 함으로써 그 자산을 보증. 처분함으로써. 처분권 얘네한테 있잖아. 얘네가 양도 받았잖아. 자산 양도 받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잘 파악했죠. 그렇죠? 자, 리을에서 그의 이제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그렇죠? 하시네, 똑똑하셔. 잘 보셨네. 네모 밸류 운동화 자꾸 운동화래 씨. 전문 유한회사는 발행한 ABS를 다양한 채권들과 묶어서 판매하고 수익을 세모 증권사를 통해 동그라미 은행들로 보내겠군. 이게 틀렸죠. 그래서 답이 2번이죠. 왜 틀려요? 판매하는 게 아니죠. 증권사가 묶어서 판매하는 게 증권사 아니에요? 증권사가. 그러니까 수익을 땡땡은행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산 보유자잖아요. 아니야, 결국 얘가 현금을 얻게 되는 거야. 자산 보유자가 결국 현금 얻게 되는 거야. 세무세무 증권사가 틀렸네. 지금 주관사잖아요. 주관사 뭐. 수익을 주관사를 통해 판매하는 게 주관사죠. 유통하고 판매한다까지도 말할 수가 있겠죠. 세모 증권사가. 그리고 그 판매에 따른 결과물? 이거 중간에 껴있는 게 SPC를 통해서 자산 보유자한테 간다고 하지 않았니? 맞을걸요. 증권을 판매한 현금은 주관사와 SPC를 거쳐 자산 보유자에게 가게 되며 라고 나왔어요. 중간에 SPC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얘에서 바로 얘로 가는 게 아니라, 얘 통해서 바로 되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얘가 판매를 했으니까, 유통을 하고 판매를 했으니까 현금을 일단 누구한테? 주관사와 SPC를 통해 자산 보유자에게 가게 된다. 중간에 그게 빠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리라고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답이 2번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금융시장이 포함된 증권사 세무서거주. 근데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판매한 현금이 주관사와 SPC를 거쳐 자산 보유자에게 가게 된다. 3문단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네. 증권을 판매한 현금은 주관사와 SPC를 거쳐 자산 보유자에게 가게 된다. 그게 빠져서 오류라고 본 것 같은데 학교에선. 근데 네. 그 오류 그 논리도 사실 이 표현을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네, 애초에 틀린 거니까 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어? 애초에 틀린 거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뭐가 애초에 틀려? 답이 2번이라며요. 어. 그러니까 네. 학교에서 그럼 이 리를 왜 틀리다고 봤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빠져서 SPC가 빠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관사가 판매하는 거니까 판매를 제공한 게 아니라 세무서가 주관사가 이 앞에 그가 또 틀렸다. 네. SPC가 판매한 게 그렇네. 그러네. 그 말하고 있어요. 그래? 난 지금 이 부분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판매하는 거는 이제 주관사가 판매하는 거죠, 그렇죠? 두 군데 다 틀린 것 같아요. 판매하는 건 주관사고 그다음에 SPC랑 주관사가 자산 보유자. 거의 다 치는 SPC가 빠져서 누락되어서 일단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주관사와 SPC를 통해 자산 보유자에게 현금이 조달된다. 로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주관사를 통해 자산 보유자에게 보내겠군 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럼 틀리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두 개 다 틀린 거 아니에요? 판매하는 것도 틀린 거고 지시자체 안 적어버렸으니. 이건 틀리다고 말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얘를 통한다는 사실 자체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SPC랑 둘 다 통하는 거면 통하긴 하죠. 근데 판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틀렸고 그 근거를 여기서도 잡을 수 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그걸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어. 주관사를 통해서 SPC도 빠졌으니까 줄기가 틀렸다고 봐야 될까? 그렇게 가요. SPC도 통하는 그러니까 세무증권사와 저 네모 밸류 유동화 전문 유한 회사를 통해 동그라미 은행으로 보내겠군이 가장 깔끔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쌤. 어? 주관사가 그냥 시장의 유통 통관인데 어? 걔네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주관사는? 저 최근 뒤에도 자사의 영업망을 통해 증권을 판매한다고 했잖아요. 증권을 판매. 그러니까 판매 유통하고 판매하는 건 분명히 주관사가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업망을 활용해서 또 판매하는 거. 이게 판매하는 게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영업하는 것처럼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커넥션 해준다 이런 거. 아니야. 그 판매를 해야 얘네가 판매를 해야 그 현금이 들어오고 주관사로 들어오고 그 주관사를 통해서 SPC로 전달이 되고 SPC를 통해서 자산 보유자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 주관사의 역할을 그렇게 봐야 돼요. 판매도 하고 마케팅도 눈 아프다. 근데 푸신분은 개입이 됐다. 다 보는데 그분 다 증거 뭔지 모르겠는데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제 운이 좋은 거지. 그래, 운이 좋네. 자, 일단 내일 재시험 보죠, 그쵸? 네. 내일 다 동시에 재시험 보나? 아마 그럴 거예요. 싸웠다는 부분은 문제 유시되니까. 근데 체육이라 수행분과 경계해야 되는데